유럽중앙은행의 추가 부양책 여파로 오늘 아시아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코스피는 1%가량 떨어져 1970선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하락세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이 1년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이번에는 3분기 회계처리 의문에 휩싸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향후 이익이 날 것을 예상해 1조 1,500억 원의 이연법인세 자산을 잡아놨는데 내년에도 계속 적자가 나게 되면 오히려 자본이 잠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스바겐 코리아가 환경부에서 판매 정지 처분을 내리기 직전 460여 대 차량을 사들인 후 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의 판매 정지 조치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유럽중앙은행이 추가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기대하던 선물인데 막상 받아서 보니 너무 실망스러운 선물이라는 평입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유로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4% 급등해 6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고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42% 하락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도 1.5% 이상 하락 개장했고 코스피도 전날보다 1% 넘게 떨어진 채로 출발해 1970선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제 유럽중앙은행이 내놓은 추가 부양책의 규모가 금융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마이너스인 예금금리를 마이너스 0.2%에서 0.3%로 더 내리고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예금금리 인하폭은 예상 수준보다 낮았고 기준금리 추가 인하도 없었습니다. 양적 완화 규모도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하락세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 12 결과는 시장의 기대가 높았던 측면이 강해서 주가에는 단기적인 하락 영향이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통화 정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요. 시장은 이에 대한 실망감이 오래가지 않고 증시의 영향도가 그렇게 오래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일시적으로 ECB 회의 결과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조정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ECB 정책 발표가 일단 시장 기대치 못 미쳤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유로화 약세가 조금 이제 되돌리는 양상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환율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점에서는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좀 진정되면서 외국인 매도가 좀 완화될 수 있는 수급적인 변수의 안정화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세계적인 장기 불황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에 어떤 불안 요소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값이 1년 만에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값이 지난주에 비해 0.01% 하락했습니다. 강남구 아파트값이 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말 마이너스 0.02%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개포동 주공 1단지와 대치동 한보 미도맨션 등 대단지의 아파트값이 단지와 주택형별로 각각 400만 원에서 500만 원, 500만 원에서 2,500만 원씩 떨어졌습니다. 서울 도봉구와 강동구도 집값이 내렸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10년 안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전망입니다. 사학연금 재정은 2042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2028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정부는 2060년 장기 재정 전망을 통해 사회보험료 부과 체계와 재정 운용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이 보험료 인상과 복지 축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조 원의 거액 손실을 숨겨놨다가 논란을 빚은 대우조선해양. 이번에는 대우조선해양의 3분기 회계 처리가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올 3분기 재무제표입니다. 자산 항목에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1조 1,500억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불확실한 대우조선해양이 이연법인세 자산을 자산 항목으로 처리한 게 맞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은 미래에 발생할 법인세 감세 금액을 말합니다. 회계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내야 하는 법인세가 0이 되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우조선해양이 언제쯤 흑자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3분기 4조 5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조선 경기 악화로 내년 역시 흑자 전환이 힘들다는 게 공통된 예상입니다. 자산성이 있을 때, 미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거라 생각할 때,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실현 가능성이 있냐, 적자가 나면 실현할 수 없는 건데. 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은 내년 조선업계에 대해 수주량이 올해보다도 25%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도 매도 중립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HMC 투자증권은 진행 중인 해양 프로젝트들이 다수 있어 추가 손실이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향후 10년간 이익이 날 것을 예상해 이연법인세 자산을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10년간 발생할 이 추정액을 반영해서 법인세 자산성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당장 내년에 흑자 전환이 안 될 경우 이연법인세 자산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연법인세 자산 1조 1,500억 원 중 상당액이 자산성을 잃게 돼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자본금은 1조 원. 대우조선해양이 계속 적자가 나게 되면 자본보다 더 큰 액수인 이연법인세 자산이 비용으로 바뀌면서 자본이 잠식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환경부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확인된 폭스바겐 디젤 차량의 판매 정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폭스바겐 코리아가 환경부에서 이 처분을 내리기 직전 대상 차량 전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달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15개 모델의 국내 판매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린 최고 수위의 조치입니다. 그런데 폭스바겐 코리아가 환경부가 판매를 금지하기 직전인 지난달 중순 이 15개 모델 460여 대 차량을 사서 수입 자동차 협회에 등록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가 판매 정지 조치를 취하기 전 폭스바겐 코리아 측이 이미 해당 차량을 구매한 후 협회에 등록까지 했기 때문에 이들 차량을 신차로는 팔 수 없더라도 중고차 시장에서 할인 판매하거나 렌트카 업체 등에 파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부의 판매 정지 조치가 실효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폭스바겐 코리아가 해당 차량을 신차급 중고차로 팔려고 셀프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 측은 현재로서는 해당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차들은 정상적으로 리콜 조치를 할 것이고요. 리콜이 끝나고 나면 그 처리 방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코리아가 스스로 구매한 460여 대의 리콜 대상 차량 전부가 아직 경기도 평택 인근에 보관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리콜이 취해지기 전 시중에 팔려나가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폭스바겐 측이 이미 협회 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향후 리콜을 한 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임박하면서 재테크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펀드 투자의 판도도 크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국 정훈규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훈규 기자, 이 펀드 투자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오랜 기간 유지된 저금리 상황 속에서 펀드는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올 들어 각종 펀드별 자금 유입량을 살펴봤더니 주식형은 줄고 혼합형이 크게 늘면서 안전을 보다 추구하는 성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펀드는 국내 채권 혼합형 펀드였는데요. 무려 5조 3천억 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또 국내 채권형 펀드에도 1조 2천억 원가량의 자금이 유입됐고요. 반면 저성장의 여파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5조 원가량이 빠져나갔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성장을 멈추면서 해외 주식형 펀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올해 해외 주식형 펀드에는 2조 2,400억 원이 유입됐고요. 14%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유럽 펀드와 일본 펀드에 가장 많은 돈이 몰렸습니다. 네, 주식형 펀드가 지고 채권 혼합형 펀드가 또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는 모습인데 이 채권 혼합형 펀드가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증권사들이 최근 가장 많이 추천하고 있는 상품도 채권 혼합형 펀드인데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수익률은 조금 낮아질 수 있지만 변동성은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익률만 놓고 보면 채권 혼합형 펀드는 크게 주목할 만한 상품은 아닌데요. 올해 채권 혼합형 펀드의 수익률은 2.6%로 같은 기간 국내 수익형 펀드 수익률 3.2%보다 낮습니다. 물론 1%대로 낮아진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인데요. 높은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워낙 낮아지다 보니까 안전이라도 챙기려는 투자자들이 많아진 탓으로 풀이됩니다. 네, 펀드 투자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를 운용하는 업계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채권 혼합형 펀드가 운영업계에도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KB자산운용은 채권 혼합형 펀드에 힘입어 역대 처음으로 국내 자산운용사 가운데 펀드 수탁액 1위에 올라섰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KB자산운용의 펀드 설정액은 총 35조 원에 육박했는데요. 이 중 국내 주식형 펀드만 놓고 보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나 삼성 자산운용보다 1조 원가량 뒤처졌지만 국내 혼합형과 국내 채권형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 1등을 차지했습니다. 네, 펀드 투자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도국 정훈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선택해 볼 수 있는 VOD. 요새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30, 40대 여성은 19금 영화를 자주 보는 반면 30, 40대 남성은 어린이용 프로그램을 많이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화제입니다. 조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7살 직장인 박종산 씨. 박 씨는 평소 직장에서도 틈틈이 VOD 프로그램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박 씨가 가장 많이 결제하는 프로그램은 다름 아닌 뽀로로. 뽀로로를 좋아하는 5살 배기 딸 때문입니다. 제가 둘째가 5살이라서 엄마가 없을 때면 저하고 많이 노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뽀로로 같은 거 틀어주면 지겨워하지도 않고 칭얼대지도 않고 너무너무 잘 놀고 아빠도 매우 편합니다. 모바일 IPTV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거실 TV와는 달리 콘텐츠 이용자들의 시청 행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KT가 올해 1월에서 11월까지 올레TV 모바일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30대와 40대 남성이 전체 영화 VOD 매출의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는 30대 여성, 40대 여성 순이었습니다. 이번 분석에서 눈에 띈 점은 30대와 40대 여성 이용자들이 같은 나이대 남성 이용자보다 성인 영화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30대 남성은 매출 상위 영화 15편 중 3편이 19금 영화였던 반면 30대 여성의 경우 절반 이상인 8건이 성인 영화였습니다. 40대의 경우에도 남성은 3편, 여성은 6편이 매출 상위 영화 중 성인 영화에 해당했습니다. 40대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의 어린이물 결제가 두드러졌습니다. 미니언즈, 스폰지밥, 명탐정 코난 등 전형적인 어린이 영화가 40대 남성의 영화 VOD 수요 중 11위에서 15위를 차지한 반면 40대 여성의 결제 순위에선 명탐정 코난만이 7위를 차지했습니다. 요즘에는 남성들도 이제 주말이나 퇴근 후에 가정에서 자녀들을 보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과거 대비 30, 40대 남성들의 어린이 콘텐츠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주문형 비디오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콘텐츠 소비 패턴도 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한류의 원조죠. K-팝이 아시아를 넘어 이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진가는 얼마 전 성황리에 막을 내린 아시아 최대 음악 축제 마마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K-팝을 통해 경제적으로 창출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년 홍콩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음악 축제 마마. 한류를 이끄는 K-팝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쾌한 리듬에 맞춰 화려한 춤을 선보입니다. 이곳에서는 한국 음악을 사랑하는 전 세계 24억 인구가 음악으로 하나가 됩니다. 서로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한층 뜨겁게 달아오른 공연장 열기는 국경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같은 시간 공연장에 오지 못한 전 세계의 팬들도 TV나 모바일을 통해 마마를 함께 즐겼습니다. 음악 전문 채널 엠넷을 운영하는 CJ ENM이 K-팝을 중심으로 문화산업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마마가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겁니다. 마마를 통한 직간접적 경제 유발 효과는 약 3천억 원. 단기간의 수익이 아닌 문화산업에 대한 비전을 목표로 해마다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K-팝을 통한 문화산업은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마 시상식이 제작 인력으로 투입되는 스태프만 2천여 명. 여기에 미디어 파트너사와 기획사 관계자 1,000여 명 등 총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또 음악을 중심으로 한자리에 모인 팬들에게 한국 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함께 알리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류 팬들이 스타일 화장법, 패션 등을 모방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한류 팬들이 한국 화장품, 의류를 구매하는 비중도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관광산업과 브랜드 홍보 효과까지 여러 방면에서 파급 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룹에서는 문화 콘텐츠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오는 2020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해 글로벌 12기업으로 키운다는 목표입니다. 끊임없는 문화 콘텐츠 발굴을 통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인 CJ ENM이 글로벌 한류 확산의 선구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삼성그룹이 지난 1일 사장단 인사에 이은 후속으로 오늘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삼성전자 등 주력 계열사들의 실적 악화를 반영해 이날 발표된 삼성그룹 승진자는 총 294명으로 2009년 247명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승진 연한을 뛰어넘는 발탁 인사 규모 역시 44명으로 2011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임원 승진 규모는 사상 최대 실적이 반영된 2014년과 비교하면 무려 40%가 줄었습니다. 여성 임원 승진자도 모두 9명으로 전년 15명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국내 시장에서 별 관심을 끌지 못했던 중저가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21.5%에 그쳤던 중저가폰 판매 비중이 올해 같은 기간에 34%에 달했습니다. 10%포인트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스마트폰 기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고가폰 못지않게 성능이 뛰어난 중저가폰이 속속 등장한 것이 이유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을 찾는 고객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년 전만 해도 가격 50만 원 이상의 고가폰 점유율은 80%에 달했습니다. 오늘 SH공사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주거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양한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파트의 옥상 지하 공간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진열돼 있습니다. 성북구 기름 뉴타운 SH아파트 지하에서 재배해 판매까지 하는 버섯입니다. SH공사가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최한 주거복지 페스티벌 현장으로 주거복지를 주제로 한 다양한 부스와 SH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한 그간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전에 열린 개막식에서는 선착순 200명에게 쌀 한 포대를 제공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경품을 제공하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희 SH공사는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도 공동체의 삶을 보듬고 시민 전체가 모두 행복해질 때까지 그야말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주거복지 서비스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SH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희망터와 취약계층의 기부를 위한 바자회가 열리는 나눔터, 그리고 건강검진과 함께 다채로운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공연 등이 열리는 즐김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입주민 동아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참여 공연과 비보이 공연 등 다양한 공연도 준비돼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올 한 해 SH공사는 11개의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140여 개의 단체와 주거복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정부 3.0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3.0은 국민 개개인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운영 패러다임을 말합니다. 내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SH공사는 그간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비급여 한방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2009년 한방의료회기 중 비급여 치료가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지 6년 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실거래 신고를 위반한 1,07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4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택배회사 가운데 소비자 피해 접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동택배로 조사됐습니다. 교보 라이프플래닛 생명보험이 직장인 1,000명을 설문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연말정산에 대비한 세테크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12월의 첫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은 대체로 야외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토요일 오전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만 가끔 구름 많겠고요. 오후부터는 전국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토요일 오전 한때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북부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기온은 종일 영상권으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일요일에도 맑은 하늘 보이겠고요. 아침에는 복사 냉각이 활발해 쌀쌀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는 데다 낮 기온도 서울 2.8도에 머무는 등 크게 오르지 못해 추웠는데요. 내일은 서울이 7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일요일은 아침 기온이 좀 떨어지면서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진 못하겠지만 맑은 하늘에 햇살이 비추겠고요. 이후 계속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당분간 큰 추위 없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은 모습이고요. 동쪽 지방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동쪽 지방으로 찬바람이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쪽 지방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 0도에서 7도, 대전 2도에서 9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은 내일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속초 2도에서 9도, 울진 1도에서 11도 분포 예상됩니다. 동쪽 지방은 종일 맑은 하늘 보이겠고요. 광주 3도에서 10도, 대구 2도에서 10도 분포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은 동해상으로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도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확실히 겨울은 겨울인가 봅니다. 날씨가 참 많이 추운데요. 다행히 주말에는 큰 추위는 없다고 하니까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